다음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지난 학기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역시 상기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와 그림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분석한 실험을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을 할 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이터의 표현은 표와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번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실험실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를 함으로써 투고를 했던 그러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키위를 활용해서 키위의 추출물이 일반적으로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 있어서의 뇌 기능을 개선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 논문을 읽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표현할 때 표와 그림을 표와 그림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일례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표가 나왔으니까 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GOT, GPT, LDH, 토탈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이 되겠죠.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각각의 지표가 6가지가 존재라고 할 때 이 6가지의 지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를 활용합니다. 즉, 노멀 컨트롤이라고 하는 일반 표준 대조구, 하이팻 다이어트라고 하는 고지방 식이를 먹인 그룹, 그 다음에 샘플을 우리가 그냥 이니셜로 CFAA로 표시를 했는데, 샘플 20농도에 있는 그룹, 40농도를 섭취시킨 그룹에서 즉 각각 다른 네 그룹에서 동일한 지표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표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때문에 이제 분석 결과를 실험 보고서 내지는 논문으로 표현할 때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가 다양한 그룹에 있어서의 지표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림보다는 표가 적당하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림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즉 보시는 것처럼 노멀 컨트롤이라고 하는 대조구, 하이팻 다이어트라고 하는 고지방 식이를 섭취시킨 마우스, 그다음에 샘플 20농도를 섭취시킨 마우스, 40농도를 섭취시킨 마우스, 즉 네 가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일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으나 나타내는 지표가 네 가지 이 그룹에서 다양한 지표를 표현할 때, 그러나 여기서는 네 가지 그룹에서 하나의 지표만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다. 즉 각각의 그룹에 있어서의 그룹의 상태, 각각의 군에 있어서의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의 지표를 기준으로 나타낼 때는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다양한 지표를 대상으로 표현할 때는 표로 나타내는 것이 쉽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그러한 보고서들은 일반적으로 그림과 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표와 그림을 활용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표를 선택하거나 그림을 선택할 때 방금 여러분들께 사례로 보여드렸던 논문과 같은 사례를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제 어떤 지표를 동시에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표와 그림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된 분석 보고서 또는 방금 보셨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분석 보고서의 결과를 표를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결과 표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표와 그림이 있고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및 시간 등에 따라 조건 변화에 따른 경향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표현에서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 보정이나 온도, 시간 등에 따른 뭐 조건 변화에 따른 경향 이것을 그래프로 활용한다고 했으나 이 글씨로만 보면 사실 표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묘사된 어떤 이 글로만 봐서는 그래프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 방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 결국 이제 하나의 지표를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복수 개의 지표를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때 결국 하나의 지표는 표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읽는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표는 다양한 지표를 표현할 때 그림이 아닌 표의 형식이 이 데이터를 읽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때문에 이렇게
지표의 수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또는 보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표와 그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와 그래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질적인 수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데이터의 퀄리티입니다. 장비나 절차 등의 이유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죠. 즉 실험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계, 인프라나 또는 실험에 활용되는 다양한 실험 방법들, 즉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실험 방법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실험자의 실험 능숙된 정도에 따라서 결국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그 오차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통적인 오차, 즉 시스테매틱 에러일 것이냐, 우연 오차 또는 랜덤 에러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것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 학기에 보셨기 때문에 이번 학기의 개론에 관련된 내용으로 리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통오차라고 하는 것은 분석 절차상의 오차이다. 즉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오차가 계통오차에 해당이 된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시료 내에 유사한 혼합물이 존재한다. 환원당을 측정하고자 샘플링을 했는데 거기에 환원당 이외에 비환원당이 같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이걸 실험을 하게 되면 결국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이 됐다는 것인데 결국 샘플 자체를 잘못 조제하거나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 즉 체계로부터 실험 체계로부터 유도가 되는 그런 에러들은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도 그 오차를 교정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런 계통적 오차는 궁극적으로 실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 이상 계통적 오차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필연 오차이기 때문에 그 오차를 교정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계통적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 실험 준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인 준비 절차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연 오차, 랜덤 에러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반복 시행과 평균 계산 내지는 통계적인 방법 등으로 오차를 최소화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계통적인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실험을 준비를 했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실험을 잘 준비를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차는 반복 시행 내지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을 함으로써 결국 그 오차를 최소화하고 바꾸어 말하면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피펫이나 뷰렉과 같은 아날로그 척도를 활용하는 장비의 계측에서 발생되는 오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잘못된 실험 설계나 실험 환경에 있어서의 잘못된 실험 환경, 즉 과도한 온도나 빛에 노출된 실험 환경에서 항산화 실험으로서 비타민 C를 이용한 항산화 실험을 할 경우에는 비타민은 공기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매우 반응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이용한 항산화 실험은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오차들은 반복을 함으로써 그 오차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결국 반복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제 통계값이 되는 것이고 통계는 결국 평균값을 계산하고 평균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자료가 있죠. 정밀성에서 데이터들의 산포도, 그 데이터들의 산포도, 편차를 나타냄으로써 결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산포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표현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보고서나 논문에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것은 우연 오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실험한 실험 결과의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에 있어서의, 즉 실험 결과에 있어서의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필연적인 오차 발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계통적인 오차로서 시스템에서 유도가 되는 또는 유래가 되는 오차, 이런 것들은 실험을 준비를 잘못했을 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준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는 반복을 통해서도 오류를 교정할 수 없는 오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연 오차라고 하는 것은 계통적인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 잘 준비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오차라고 하는 것들은 랜덤 에러는 결국 반복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펫이나 뷰렛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실험을 실제 하시면 좋겠지만, 피펫이나 뷰렛은 이제 이런 형태의 원 기둥 형태로 생겨서 이제 끝에가 이제 뾰족하게 돼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안에 있는 시료가 밖으로 이제 분출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돼 있는데, 여기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뭐 요즘에는 전자 파이펫이나 전자 뷰렛도 존재하지만, 아날로그 파이펫은 여기가 눈금이 이렇게 존재하죠. 눈금을 존재하는데, 이 눈금선을 읽는데 실험자에 따라서 눈금선을 읽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면에 있어서 물이 겹쳐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물들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치우쳐지는 이런 형상을 보이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쪽 끝쪽에 있는 눈금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이쪽 바깥쪽에 있는 눈금을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실험자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오차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우연 오차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조건 중에서 위에서 발생되는 오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가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학기 식품 분석과학 및 실험에서 실험 수업을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에 필요한 주의사항 또는 개괄적인 사항으로서의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때문에 뭐 시험과는 관계없이 가볍게 들으시되 실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조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용되는 인프라에 따라서 인프라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초자기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험실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어떤 유리 재질로 만들어진 실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서 보셨던 피펫, 뷰렛도 있지만 삼각 플라스크, 비커, 뭐 분해 깔때기, 분해 여두, 그 둥근 바닥 플라스크,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초자기구가 존재하는데, 초자기구는 정밀도에 맞는 품질의 것을 활용한다. 특히 이제 실험에 활용되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피펫이나 뷰렛은 정량을 할 때, 액상의 물질을 정량을 할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피펫이나 뷰렛은 정밀도에 부합되는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실험할 때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피펫이나 뷰렛이 아니라 실제 실험용으로, 분석용으로 그 생산이 되어서 제공이 되는 피펫을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눈금이 존재하게 되죠. 눈금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눈금의 간격이 이것처럼 어떤 눈금 사이는 굉장히 텀이 길고 어떤 눈금 사이는 텀이 굉장히 짧고, 이런 식으로 눈금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결국 실험에 있어서의 정량 분석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제 정밀도를 부여할 수 있는 적합한 품질의 것에 초자기구를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볼루메트릭 플라스크 또는 볼루메트릭 피펫,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죠. 즉 정량, 물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그 물질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가 요구되는 것이고, 요구가 되고, 그 요구가 되는 정밀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품질의 초자기구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이제 실험실에 굉장히 예산이 많아가지고 실험을 할 때마다 일회용 초자기구를 활용을 하고 다음 것은 세척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구를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척한 후에 건조시키고 재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결국 한 사람이 사용을 했으면 그것을 깨끗이 세척한 후에 건조 과정이 필요한데, 건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빨래를 건조하는 것처럼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게 아니고 드라이 오븐이라고 하는 기계적 건조를 시키는데, 이 건조 시에 40도 이하에서 건조를 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요구가 된다. 왜냐하면 초자기구라고 하는 것은 유리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유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정 온도에서는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량적으로 볼륨, 즉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들, 이러한 초자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 눈금의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열을 시킬 때, 즉 건조를 위한 온도를 제공할 때 40도 이하에서 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척을 잘해야 된다. 한 사람이 잘 세척을 해야만 다음 사람이 깨끗한 볼루메트릭 플라스크나 초자기구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오차가 생기지 않죠.
깨끗하게 세척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결국 이제 실험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보셨던 개통오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초자기구를 세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시료 분석입니다. 역시 지난 학기 때 보셨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물질로 인한 간섭의 배제다. 시료만을 제외한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을 포함시켜서 하는 시험으로 분석 시료에서 나온 값으로부터 공제를 하게 된다. 제거해주게 된다라고 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분석에 사용되는 물질이 이제 일반적으로 비타민 C다. 비타민 C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 C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광광도기를 활용한 흡광도를 측정해서 비타민 C를 측정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비타민 C를 측정하기 위해서, 즉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추출물이라고 생각하면 사과의 추출물에 있는 비타민 C를 분광광도기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이제 샘플 중에 존재하는 또는 그 샘플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 중에 비타민 C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흡광도와 반응하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하면, 비타민 C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 정도가 들어있다. 뭐 단위는 여기서 쓰진 않겠습니다. 10 정도가 들어있는데 샘플에 의해서 11, 1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즉 11 마이크로그램 퍼 100ml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야 되는데 11, 12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결국 비타민 C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그 환경, 추출물을 제조하는 환경에 있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간섭 효과를 배제함으로써 정확한 비타민 C 1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100ml 이렇게 측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공시료 분석, 즉 블랭크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비타민 C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시료 분석이고, 결국 공시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료를 제거한 것들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간섭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개통오차가 아니라 우연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거꾸로 얘기하면 데이터의 신뢰도를 부여함으로써 평균값에서 그 값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얼마나 그 편차가 분포되느냐, 산포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회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량 물질 분석을 할 때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량 물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중금속이라든지 잔류 농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식품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식품 중에 존재하는 잔류 농약, 이게 될 수 있겠고, 식품의 영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무기성분, 또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량 물질로서의 폴리페놀류 또는 미량 물질로서의 뭐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우리가 회수 실험을 해야 된다. 너무 미량 물질이니까 회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HPLC와 같은 기자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미량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물질을 첨가하여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던 결과인데, 하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결국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검출을 해낸 겁니다. 이게 이제 HPLC의 원리를 이용한 UPLC 크로마토그램을 활용한 분석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리활성 물질, 달의 추출물 중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페놀류를 검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검출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UPLC UPLC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피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계라고 하는 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량적으로 적은 함량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아주 적은 함량을 나타내는 물질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는 이 적은 함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즉 기계적으로 분석할 때도 굉장히 미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픽을 우리가 인식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농도를 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찍게 되면 이 픽이 현재는 이렇게 나오지만 합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런 식의 픽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의 농도를 넣었을 때 이런 식의 픽이 나오더라.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이제 미량 성분을
정량적으로 유추하고자 할 때 상대적인 정량값을 알고자 하는 그런 회수 실험에서 미량 성분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실험하기 전에 더 농도를 진하게 넣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실험들을 우리가 회수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것은 아마 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인 경우에 대학원에 가서 이제 HPLC나 UPLC 크로마토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할 경우에 이런 회수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학부 때는 아마 이렇게 회수 실험을 할 정도의 어떤 UPLC나 HPLC를 활용할 기회는 아마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수 실험도 이렇게 데이터의 퀄리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죠. 자, 다음은 대조 표본입니다. 대조 표본은 결국 이제 레퍼런스 샘플이고 이제 파지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즉 참고 소재, 참고할 만한 소재 또는 양성 대조군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어떤 분석의 타당성은 성분 조성이 알려져 있는 식품을 분석함으로써 정량의 정도 등을 평가한다. 즉 식이섬유를 측정한다. 식이섬유를 측정한다. 아까 이제 비타민 C의 추출물을 우리가 사과에서 추출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역시 동일한 소재로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가 10mg, mg per 100g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10mg per 100g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게 10mg이 사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반복 실험이 아니라 단일 실험을 해가지고 10mg이 나왔는데, 10mg per 100g이라고 하는 것이 샘플 100g 중에 10m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뭐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제 그 성분 조성이 잘 알려져 있는 식품, 식이섬유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식품의 값과 비교를 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쑥에 식이섬유가 15가 들어있다. 똑같은 단위를 갖습니다. 10mg per 100g으로 동일한 단위에서 15가 들어있다. 그럼 식이섬유가 똑같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쑥이라고 하는 샘플에서 15mg per 100g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실험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는 100g 중에 10mg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비교를 해봄으로써 이 10mg이 적은 숫자가 아니구나 때문에 이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제 이것을 뭐 퍼센트로 나타날 수 있고, 즉 쑥 대비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된다 또는 쑥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이 보고서나 논문에 고찰로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결국 데이터의 데이터 즉 실험 값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대조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실험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어요. 공동 실험은 동일 분석이나 동일 실험을 다른 실험실 또는 다른 사람들과 반복 수행해서 상호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오차를 검출한다. 즉 공동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오차, 오류, 에러를 최소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정 실험을, 그러니까 특정 실험인 또는 이제 특정 실험 그룹에서만 발생될 수 있는 오차가 있을 경우에, 즉 개통 오차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팀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개통 오차의 발생 유무, 생성 유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연 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 오차도 역시 공동 실험을 통해서 특정 그룹에서 오류가 나고 있고 그것이 교정이 되지 않을 시에 동일한 실험을 동일한 프로토콜로 실험 방법으로 다른 실험자 또는 다른 실험실에서 또는 다른 실험 그룹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오차, 그 오차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비교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한 방법과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객관화된 방법과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 실험값이 얼마가 되는지, 아까 보셨던 식이섬유가 사과에서 식이섬유가 10mg per 100g이 나왔는데 ISO나 AOH나 BSI 이것이 뭐였습니까? 위에서 나왔었죠. 다시 한번 보죠. 예,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국제 공식 분석 화학자 협회 또는 영국 표준기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승인해 놓은 국제적으로 객관성을 인정할 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기구 또는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실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실험한 것이 식이섬유가 11이었다. 근데 우리가 실험하니까 10.5mg per 100g이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의 데이터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질적인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차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초자기구의 품질, 어떤 조작 및 청결도, 공시료 분석, 또는 이제 그 반복을 함으로써 우연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그 노력, 회수 실험, 대조 표본을 활용하는 것, 공동 실험을 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 또는 객관적인 실험과 비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참고를 보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논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결과들을 표현하죠.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실험을 표현할 때 보시게 되면은 잠깐 좀 보시죠. 고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디스커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디스커션이라고 표현이 되죠.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 결과들이 결국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제안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자가 소설을 쓰면서 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이제 그때 활용하는 것들이 다양한 참고 문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반복 실험과 유사한, 즉 공동 실험과 유사한 어떤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뒤에 쭉 레퍼런스들이 나오죠. 즉 참고 문헌들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실험 결과가 의미가 이렇다라고 제안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소설 쓰듯이 이것을 뜬구름 잡는 형태로 비객관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레퍼런스를 제시함으로써 이런 레퍼런스와 우리 실험 결과들을 비교해 보니 궁극적으로 우리 실험 결과가 타당하다, 신뢰할 만하다, 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확인 분석과 같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통계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이 통계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분석 결과에 대한 재현성, 정밀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을 우리가 통계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통계 분석은 반드시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시죠. 이 논문에서도 결국에 이제 이렇게 실험 방법들을 Materials and Method라고 해서 실험에 활용되는 소재와 실험 방법들을 쭉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 방법의 가장 말미에는 결국 Statistical Analysis,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통계적인 연구, 통계적인 관리를 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실험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실험 방법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mean 플러스 마이너스 SD라고 해가지고 결국 평균값에서 평균값 대비 값들이 얼마나 산포도, 표준 편차, 산포가 되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게 돼 있죠.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제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표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렇게 통계값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까 테이블에서 보신 것처럼, 잠시 테이블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표시된 이런 에러바들, 이런 에러바들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산포도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에러바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결국 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통계적인 방법은 예를 들면 뭐 이런 방법들을 썼다, 뭐 안오버 테스트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보시게 되면 민값, 평균값이 나오죠. 평균값이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3포 정도, 3.4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평균값에서 값이 3포가 되는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4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하고 그 분석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는지 보고서나 논문에 제시해야 되고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방금 보시는 것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성 값에 대한 산포도 즉 평균 값에 대한 그 값의 분산 정도 이것이 이제 결국 표준 편차가 나타내는 의미다.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N2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 값에서 나온 값의 산포들을 구하는 것인데 결국 이 실험이 1회 실험이라고 하면은 표준 오차는 이 실험을 3번 이상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 이 3번 이상 실험에 있어서의 평균의 평균 또는 그 평균의 평균에서 발생되는 오차가 SEM 또는 SM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논문을 통해서 볼 때 S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과 SEM 또는 SM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신뢰할 만하냐 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그 유의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는 SD나 SEM이나 다 의미는 인정을 해주지만 두 개가 상대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SD보다는 SM이 훨씬 더 통계적인 정확성을 부여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재현성은 이제 두 방법 간의 이제 또는 두 실험 간의 또는 두 분석자 간의 정밀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지난 학기 때 역시 이제 재현성으로서 F밸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표준 통계표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법 간의 정확성 또는 두 방법의 상대적인 정확성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여기 이제 스튜던트 T-테스트로 그것을 정확도를 판단한다. 역시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께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그러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분석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분석 방법을 선택해서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표와 그래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와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까지 좋은데 이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는 데이터 값의 오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오차를 어떻게 최소화시킴으로써 데이터의 퀄리티를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통적 오차나 우연 오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데이터의 퀄리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신뢰성을 보유하기 위한 통계적인 분석 절차가 필요하고 그 통계적인 분석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의미가 활용이 되고 또 표준 오차라고 하는 의미가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실제 이제 실험을 들어가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일련의 주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주의사항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실험의 기초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험실의 일련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시면 당연히 보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 역시 이제 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할 수 있는 테이블이죠. 이 실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싱크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자기구를 세척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싱크대는 실험대의 말단에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험대 말단에 한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실험대 양단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그 실험실이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싱크대의 구성은 각각 뭐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공급해 가지고 세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뭐 안구를 세척한다거나 또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이바포레이터와 같은, 즉 이제 감압을 시켜서 농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감압을 시켜서 농축하는 장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제 싱크대가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유기용매를 싱크대에 버리는, 폐기하는 장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유기용매 내지는 실험을 완료하고 또는 실험 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액을 별도로 관리를 하는 폐수통에 구분하여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학교 차원에서 이제 그것들을 수거해서 제거할 때 폐액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싱크대에 다양한 용도가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용도 중에 하나가 유기용매와 실험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액을 버리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찰과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는 실험 수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관찰과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내가 잘 의미를 부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실험에 참여해서는 관찰과 고찰이 충분히 나올 수가 없다. 결국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물, 특히 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해야만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찰과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실험에 있어서의 관찰과 고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아까 또 보셨었죠.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고찰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고찰을 쓰기 위해서는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실험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실험에서 발생된 결과를 표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림과 표로서의 표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고 문헌, 즉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거기에 있는 의미와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관찰과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비대면 수업에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실험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한 값으로 생각하고 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대면을 하게 되고, 대면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실험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관찰과 고찰이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할수록 오차 발생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오차가 나왔을 때 어디서 오차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실험을 기록하고, 주로 이제 연구 노트에 실험을 기록해 두어야만 보고서나 또는 논문을 쓸 때 오차를 찾아내기 쉽고,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기 쉽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확인하고자 할 때 내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확인 과정이 필요할 때도 실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노트에 작성된 실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께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논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동 실험을 해서 데이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부여하는 것처럼, 고찰에서 저자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내 실험 결과는 사과에서 비타민C나 식이섬유가 뭐 10mg/100g 또는 15mg/100g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과입니다, 또는 좋은 소재입니다, 좋은 추출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연구 논문에서 보았을 때 다른 지방에 있는 사과가 5mg일 때 우리 지방에 있는 사과가 10mg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사과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데이터의 결과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 조서와 문헌의 인용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한 형태로 이제 문헌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실제 매년 안전교육을
인터넷상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시 이제 실험실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기용매를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인화성 물질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때문에 인화성 물질들을 대용량으로 한꺼번에 많은 곳에 한꺼번에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럼 인화성 물질들을 뭐 실험실 곳곳에 놔둬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실제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함이라고 해서 인화성 물질들은 별도의 그 인화를 억제하거나 발화나 폭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법은 만약에 그렇게 됨에도 이제 어떤 화재가 나타나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발화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이제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실에는 다양한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기는 유기용매용 소화기 또는 이제 일반 화재용 소화기로 나눠져 있어서 적절한 용도로 우리가 그 소화기를 활용을 하고, 그 소화기를 통해서 이제 화재나 발화를 억제하거나 진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가장 최선은 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즉 화재나 그 발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 되겠죠.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꼭 화재가 발생되지 않아도, 즉 인화나 발화가 되지 않아도 유기용매 특성상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은 일반적으로 뭐 1, 2, 3도 화상으로 나눠서 각각의 이제 인체에 있어서의 형상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화상이 발생이 되면 이제 실험실에 구비해 놓은 소위 말하면 이제 응급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응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을 보관해 놓은 그런 뭐 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간단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화상 연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물로 세척한 후에 화상 연고를 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러한 절차로 이제 우리가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 역시 화상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폭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타 학교에 있어서의 실험실 안전사고 중에 폭발이라고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최근에 들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그런 화학물질들이 사전 지식 없이 혼용이 되었을 때, 혼합이 되었을 때, 믹스처로 포뮬레이션이 되었을 때 결국 이제 그것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MSDS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시약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MSDS요.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표기해 놓은 일종의 양식이다. Material Safety Data Sheet이니까요.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병의 제조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MSDS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시약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화학적인 반응성을 미리 알고 실험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소화기를 사용할 일도 없고 화상을 입을 일도 없고 폭발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위상은 초자기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초자기구가 파손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위상으로 이제 뭐 마치 이제 칼에 베이는 것처럼 그러한 그 창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즉, 부주의하게 실험을 하거나 실험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역시 응급처치를 한 후에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사고를 빨리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독극물에 노출돼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독극물이 나타내는 독성의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다 대부분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문에 이제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험실에서 이제 후드와 같은 곳에서 벤틸레이션을 잘 시킴으로써, 즉 이제 그 외부로 환기를 하고 안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드라고 하는 장치가 존재하게 되고,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환풍기도 실험실에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통해서 기화가 돼서 인체에 흡입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전부 제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액상으로 존재하는 유기용매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잘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구 세척을 한다거나 응급 샤워를 한다거나 하는 장비들이, 안구 세척할 수 있는 장비들은 실험실마다 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 샤워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은 복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 식품공학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 많이가 아니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일부 이제 생리활성 물질을 실험하는 데 있어서 특정 물질이 유기체 내로 잘 들어가고, 유기체 내로 들어가는 물질이 정말, 즉 소장으로 섭식을 시킨 물질이 정말 흡수가 되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장기에 장기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성 물질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실험이 아닌 이상은 방사성 물질을 일반 실험실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식품공학과 내에서 방사성 물질을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요령인데요. 이제 보고서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험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이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때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실험을 제시했을 때 그 전체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과제물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도 필요하고, 대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실험의 결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필요한 일련의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험 제목을 우선 써야 되고요. 연월일과 함께 실험 제목을 써야 되고, 실험자명, 또 실험자가 그룹이면 실험 그룹명을 써야 되고, 실험 그룹명을 쓸 때는 실험 그룹명 안에 어떤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의 목적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장치를 비롯한 재료 및 시약, 결국 이제 실험에 활용된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및 시약 또는 기구가 무엇이 있는지를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을 표기하고, 실험 결과, 고찰, 그 다음에 실험 요지는 컨클루전인데, 컨클루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것은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문헌이다.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논문이 있으면 논문에는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컨클루전에 해당이 되는데, 컨클루전에 이제 일반 보고서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고 실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실험의 목적이나 원리가 표현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 및 방법으로 이 실험에 활용된 시약이 무엇인지, 소재가 무엇인지, 샘플이 무엇인지, 장비가 무엇인지를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기재를 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절트라고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국 이런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제시가 될 수 있고, 표를 통해서도 제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찰이 나오고, 이 고찰에서 이제 저자가 결국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우리의 논문의 결과는 어떻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의미의 부여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참고 문헌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 또는 일련의 형식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개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그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개론을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수분에 대한 실험 동영상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2학기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분석화학 및 실험 2에 있어서의 개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